네, 지금부터는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산타랠리 얘기했는데 이 산타가 좀 힘든가 봐요. 그죠? 산을 타고 있어요. 산을 타고 있어서 힘든데 어제도 우리 시장이 좀 그렇게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 미국 시장 보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뭐 파월이 워낙 매파적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파 파월에 증시는 내려오고 환율은 올라가는 그렇다면 지금 2주 좀 안 남은 우리 시장 산타랠리 과연 올 수 있나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소장님. 산타랠리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무조건 산타랠리가 왔고요. 이 직전 20년 동안 5번 빼고 15년 동안 산타랠리가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확률로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디커플링 되면 우리나라 사정입니다.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그 심호흡을 길게 해서 볼까요? 왜냐면 매일같이 그냥 하루 종일 그 증권방송 24시간 유튜브도 뭐 컨텐츠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쌓여 계신 분들 처음에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흥미로워서 막 그 은가 싸는 시간도 모자르잖아. 막 그때도 생각하고 있잖아. 막 화장실에 막 벽에 막 그림 그려주고 그렇죠 상상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권태기가 오죠 사람처럼. 네. 막 다 지겨워 막 이제 그 주식 정보 자체가 지겨울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멀리 떨어져서 보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그럼 지금 과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자 미국이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잖아요. 2000년대 IT 버블 그 송중기가 투자해서 대박난 그렇죠? 그때 이후 딱 빼고 1년 초과로 그러니까 2년 연속 음봉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사이에 엄청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9.11 테러도 있고 유럽 금융위기도 있고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죠? 봐봐요. 다우 산업재 2000년대 그 IT 버블 깨질 때 그 3년 빼고 2008년에 한 번, 2015년 한 번, 2018년 한 번, 그리고 올해 한 번. 그 이전으로 가도 똑같거든요. 1990년대 한 번. 없죠? 1년에 불과한 흐름에서 지금 우리는 그걸 24시간 보면서 막 미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이라고 다를까요? 나스닥은 그럼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기술주니까. 다우가 뭐 암젠이라던가 애플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엄청 보수적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다우는 그렇다 치고 그럼 나머지 기술주는 어떤데? 그 기술 똑같은데요. 2008년, 2011년, 2018년, 2022년. 뭐 이 2023년에 진행되지 않았으나 과거의 흐름을 보면 94년 연속 2년 연속 음봉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죠. IT 버블 제외하고. 그렇죠? S&P 500은 다를까요? 다 똑같죠? 그 전에 1990년, 94년, 2008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22년. 그렇죠? 우린 결국 확률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IT 버블 이후에 3년 연속 음봉 나온 거 빼고 지금 몇 년의 간격입니까, 이거? 우리 저희까지 돌아가 1982년, 87년 무슨 민주항쟁 재벌집 막내 아들부터 그때 새로운 기술 얘기부터 싹 나오죠. 박정희 시절부터. 그 모든 사건이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그 모든 사건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30년입니다. 30년의 구간 중에서 IT 버블 이후에 그 3년 제외하고는 1년 초과로 2년 연속 음봉 나온 적이 단 한 해도 없어요. 지금. 결국 이번 연도에 음봉이 났다는 얘기는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 3, 4년간 양봉 나올 확률이 지금 많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 1년 365일을 주식의 어떤 정보의 엄청 홍수 속에서 막 헤엄치면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막상 해수면 위로 머리를 빠꼼히 내밀면은 완전히 잔잔했던 거죠. 물 속에서 막 혼자 회오리 막 혼자 상상하면서 막 회오리 막 상어 막 나오고 해수면 위로 딱 하니까 너무 평온하고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음봉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중기 이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구간이 온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산타랠리만 이렇게 집중할 게 아니라 좀 긴 시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양봉이라는 것은 연봉이라면은 1년의 시작전보다 1년에 끝날 때 가격이 높았던 거고 그러니까요. 월봉이란 것은 한 달의 시작전보다 한 달에 끝날 때가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점에 사면은 끝날 때 결국에는 연이든 월이든 뭐 일이든 주든 다 플러스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1년의 변동을 겪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최악이 바닥이고 최고가 꼭지점일 확률이 높은 거죠, 항상.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약 겪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파란색에 시퍼렇게 질린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 시퍼렇게 질린 것을 연속으로 경험하기라는 굉장히 확률이 낮은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심호흡을 좀 멀리하고 연말이니까 좀 떨어져서 보면은 마음이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빨강 넥타이님도 신 소장님 말씀대로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지금 조금 약간은 안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까 저희가 앵커 브리핑에서도 산타랠리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 산타랠리 뭐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신입선 소장하고 의견이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올해가 제일 힘든 날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통계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통계치가 정규 분포라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값들이 너무 많았어요. 달러화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갔었거든요. 맞아. 거기다가 금리가 막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3.5%까지 올라왔지.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초에 제로 금리였거든요. 지금 4.5%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 사실은 이 비이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갔을 때 이와 같은 국면이 동일하게 반복될 가능성은 사실은 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질 테니까. 그럼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게 우리 시장에서 나쁠 것이냐? 저는 그렇진 않다. 왜? 가격이 지금 지난해 3,300에서 지금 2,300까지 1,000포인트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떠한 뉴스도 사실은 다 소위 말하는 선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들고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지면은 2,300만 깨져도 이제 조금 2,300 깨지면 또 금융위기 수준까지의 가격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가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우상향 하면서 미국처럼 쭉쭉 뽑아주는 맛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매력은 상당히 있는 국가다. 그래서 올해 연말도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급락이 나온 날 지레 겁을 먹고 좀 주식을 이 우량주 같은 경우에 매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매도를 한다든지 패닉셀을 한다든지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뭐 산타랠리의 의미가 어떻든 간에 뭐 중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네. 동일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던 원전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40조 원 규모의 튀르키예 원전 수출 논의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지금 한창 시장이 태조 이방원 테마가 돌았었는데 머니무브가 일어났다. 중국 모멘텀 쪽으로 돈이 흘러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좀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발빠른 순환매죠. 아 자꾸 튀르키예로 바꿔가지고 이름이 입에 안 붙어요. 터키죠, 터키죠, 터키. 예전에 터키. 바뀌었잖아요, 튀르키예. 네, 맞아요. 근데 터키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터키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지금 터키가 우리나라랑 축구 뭐 3, 4회전 할 때도 2002년 너무 아재죠. 그때도 아, 막 20년 전입니다, 어깨 20년 전. 동무하고 우방이라 그러고 뭐 여행 유튜버들도 봐도 터키 가면 항상 환대해주고 이러니까 형제의 나라. 좀 좋은 마음은 있는데 또 이게 푸틴이랑 전화하면서 막 친구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러는 걸 보면 또 그래요. 반감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지금 터키는 러시아랑 원전 개발을 하고 있고 원전 어제도 푸틴이랑 둘이 통화하면서 그렇죠? 뭐 우리 친구의 국가고 뭐 잘 협력하자 이랬잖아요. 러시아랑 원전을 하고 있고 사실 일본이 원전을 하려고 했었고 지금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 그 아베 신조 정권 때 원래 우리나라 지금 상황처럼 원전을 엄청 밀어붙였어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사태가 2011년에 터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만회하고자 해외로 진출하고자 했었고 그게 터키였습니다.
터키에 밀어붙여서 그 당시에 두산중공업,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로 바뀌었죠. 두산중공업이 참여했으나 탈락했고요. 일본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그걸 따갔거든요. 근데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3년에 따간 이후에 향후에 포기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일본도 문제지만 제일 저 활성화된 단층이죠. 활단층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가 일본, 대만, 그리스, 그리고 터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은 걸 어떻게 맺었냐면 일단 건설은 일본이 다 하고 건설비는 그럼 그 건설비를 어디서 뽑아내느냐? 운영하면서 전력비로. 근데 아시다시피 원자력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양광 풍력이 태양광 풍력 주장 옹호하시는 분들은 더 적이라고 청정에너지라고 하는데 원자력이 일단 싸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건설 비용을 뽑아내려고 일본이 전력 비용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터키 국민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전력 요금이 오르는데 원자력 발전한다고 해놓고 싼 전력 요금으로 해준다고 해놓고 전기 요금 올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철수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완전 철수하니까 그 공백기가 생기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전이랑 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건설비를 담당할 거며 거기서 또 그때 조사 당시에 활성 단층이 발견되는 바람에 터키가 그 당시에 일본 전문가들도 사실 2011년 이전에 계속 그 경고를 했었어요. 진짜 전문가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가 1999년 터키랑 그리스가 그 비슷한 시기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뒤에 또 대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음에 우리 차례라고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2011년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터키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런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을 건설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거기에 지진 단층이 발견되면은 그 내진 설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뽑아내려면 나중에 원자력 발전으로 일으킨 전기 비용을 엄청 전력요금 올려야 돼요. 그럼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지겠죠? 그럼 이제 사업이 무산되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한전이 이제 계획에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거에서 반짝였지만 결국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거기에 이성에 맞게 주가는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가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흥분했던 주가를 고지고대로 믿으면은 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말씀을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나오는 건 맞죠.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유지 보수까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수주에 대한 현금 흐름을 땡겨온다고 하거든요. 땡겨올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한편으로 또 왜 이렇게 이 원전이나 이런 수주 산업에 사람들의 이목이 더 집중이 되는 이유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뭔가 수요가 나올 데가 없으니까 정부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거나 정부가 수요를 소위 말해서 소비해준 쪽에 다 자꾸 이게 순환매가 도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원전이 아니면 어느 쪽으로 좀 순환매, 어디가 조금 더 가시성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태양광 풍력이 주가상으로만 따지면 훨씬 좋은 흐름이죠. 태양광 풍력. 그렇죠?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 사실 원자력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태양광 풍력이 눌릴 줄 알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솔직히 태양광 풍력주가 훨씬 더 좋아요. 하나솔루션, 삼강 M&T 지금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훨씬 좋죠. 20개월선 위에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눌리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물론 해상 풍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원자력을 굉장히 눌렀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결국 풍력으로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선 좋아요. 왜냐하면 양수 겸장이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양수 겸장이에요.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정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중공업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어느 쪽을 방문했나요? 문이 닫히고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 공장을 방문했어요. 옆에 풍력 공장은 안 갔어요. 근데 풍력 공장은 어쨌든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안 간 거고 지금 이제 엔진이 꺼져버린 그쪽을 가서 힘을 불어넣어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울산 앞바다가 풍속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유식 해상풍력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 터키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항상 협의가 문제거든요. 만약에 연안에다 하면 어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소음이 너무나 심하고 거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그러면 아예 먼 바다로 나가서 부유시 해상풍력을 띄우는 거죠. 물론 기술적인 고난이도는 더 심하지만 그래서 울산 앞바다에 보면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거기 다 가 있어요, 지금. 울산 앞바다의 풍속을 이용하려고. 거기에 뭐 귀신고래 프로젝트라고도 있고요. 귀신고래가 멸종 위기인데 그거를 달았어요, 프로젝트에. 그게 전부 다 초대형 해상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 앞에 지금 이 울산 앞바다에 왜 이렇게 그렇게 모여 있는가. 이 지금 세계적인 업체들, 뭐 덴마크의 오스테드사나 이런 업체들하고 삼강 M&T 이런 회사들하고 다 협력 관계에 있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히려 지금 아까 불확실한 원자력보다는 해상풍력 쪽이 먼저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 원자력이 따라오면은 걔는 두 개를 다 먹게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보면은 하나솔루션이라던가 삼강 M&T라던가 태양광 풍력주들이 훨씬 더 아직도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당장은 지금 뭐 저기 두산 에너빌리티 빼고 저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잘 움직이더라고요. 아까 에너토크나 이런 거는. 네. 근데 큰 종목으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삼강 M&T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또 해상풍력에서는 세아제강 지주. 세아제강은 관간이고요. 세아제강 지주가 해상풍력 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주가가 괜찮아요. 세아제강 지주는 굉장히 주가가 지금 좋죠. 대부분 해상풍력 관련된 주가는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 두산에너빌리티도 해상풍력 쪽은 이렇게 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원자력 부분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렇게 눌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원자력만 조금 확실성 있는 모습이 나오면은 두산에너빌리티도 튈 수 있는 포텐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원전보다 태양광과 풍력 쪽에서 좀 더 모멘텀을 찾고 차후에 이제 원전까지 붙는 그런 종목을 보자라는 거였고요. 그럼 세 번째 이슈 한번 챙겨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는 좀 소프트한 얘기인데 이제는 이제 K 컨텐츠 중에 웹툰까지도 이제 인기를 갖고 간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주목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웹툰 얘기만 할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 컨텐츠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진 거는 맞는 것 같고 시장에서 또 다른 이제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컨텐츠 갖고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힘든 구간에서 컨텐츠 주가 순항을 할 수 있을지 이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소장님. 네. 일단 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혜를 엄청 입었다가 코로나 엔데믹으로 피해를 입어서 그 부분은 상과 고를 만들면서 장군 멍구든해서 제로 베이스까지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장성만 보여주면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핑거스토리라는 업체가 상장을 했는데 정말 타이밍 좋게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모든 그 버퍼를 받고 있죠.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걸 다 피했습니다. 그렇죠? 엔데믹으로 피해를 보는 순간을 피하고 절묘한 시기에 2022년 12월 8일 날 상장을 해가지고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블루 지금 그 DNC 미디어가 급등하는 시기에 잘 타가지고 핑거스토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핑거스토리가 이제 그 남성향, 여성향을 다 갖고 있죠. 뮤툰이라고 무협지도 하고 큐툰이라고 그 로맨스물을 하고 있는 각각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지금 가장 사실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고 선언을 했죠. 물론 1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 같진 않은데 2,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처음에 다 이제 무료로 풀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카카오 저기 페이지 만화가 어떻게 떴는지 기억하시죠? 기다리면 무료로 뜬 거거든요. 뭐냐면은 무료로 풀었다가 기다리면 무료인데 기다리질 못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엄청 흥행을 해서 하도 그 밑에 원작에서 뭐 어쩌고 하니까 사람들이 원작이 너무 궁금해서 맞아요. 지금 책방에 가면은 앞에 그 베스트셀러로 맨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그냥 뭐 여러 날에 걸쳐 읽으려고 하다가 하루에 끝내버렸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 원작을 너무 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이버 웹툰이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하면 그 기다리면 무료 전략 같은 그거를 써야 되는데 얘네도 지금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궁금증이 너무 유발돼서 7일을 기다리면 무료인데 돈을 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끌어모았는데 그 사용자들이 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컨텐츠에 너무 그 유인력이 강하니까. 그 네이버도 지금 유료화 정책을 하려고 하거든요. 멤버십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이버 멤버십 처음 저기 멤버십 저기보다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어드밴티지가. 저도 초기에 가입을 했는데 초기보다 줄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처음에 멤버십을 가입하고 네이버에서 쇼핑하고 있다 보니까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전략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유료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득을 나는 거를 보여줘야
뉴욕 증시에서 받아주겠죠. 그리고 우리 이 네이버 웹툰 말고도 굉장히 그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그 성장성이 대단합니다. 카카오는 피코마를 운영하면서 일본 시장을 먹었고요. 네. 일본의 망가를 무찌르고 우리나라 웹툰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는 뭐합니까? 프랑스의 델리툰을 싸버렸잖아요. 프랑스는 또 다르죠. 프랑스는 여성향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문화가 굉장히 뭐 프랑스 축구 선수들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이민자가 더 많아요. 음바페 선수도 그렇고. 그런 다문화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델리톤이라는 그 프랑스의 그 웹툰 업체를 사야 유럽을 다 뻗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는 델리톤으로 그 유럽을 진출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웹툰, 카카오 피코마,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데가 다 먹고 있는 거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넷마블의 게임이 내년에 나옵니다. 솔직히 넷마블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잘 해주기를 바라고. 네, 일단 7개의 대제로 한 번 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 만화를 게임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넷마블이 이번에는 정말 그 기회다. 제가 보기에는 하도 좀 그런 비아냥을 좀 많이 듣긴 했잖아요. 뭐 호웨이를 왜 인수해가지고 인수했는데 저거 뭐 혹시 게임에서 정수기가 아이템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데 그거를 만회할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결국 게임화, 애니메이션화, 드라마화, 영화화 됐을 때 웹소설의 파괴력을 갖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최대의 웹소설 업체 와패드를 그 비싼 돈을 주고 네이버 웹툰이 인수를 한 거잖아요. 웹소설에서 추출해가지고 네이버 웹툰에서 만화를 그리고 그 만화를 누군가가 사가가지고 판권을 영화, 드라마 했을 때 그 파급력을 노리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이태원 클라스부터 지금 뭐 재벌집 막내 아들부터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이제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플러스 알파로 됐던 건 엔데믹의 피해로 마이너스 알파로 2020년 3월달 가격으로 딱 돌아간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 덕 봤잖아. 이제부터는 그 경쟁력으로 그 올라갈 수 있다. 덕봉은 없어졌어요,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으로 순전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먹힌다는 소식은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K 웹툰 관련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한번 짚어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